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계약법 2 제9주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주에서 공부할 내용은 종신정기금 계약하고 화해계약과 채권자 대위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종신정기금 계약과 화해계약까지 해서 계약 강론, 계약에 관한 전형 계약들은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부터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 대위권, 책임재산 보호에 관련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종신정기금 계약인데요. 종신정기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할 때까지 금전이나 물건을 정기적으로 상대방 또는 제3자한테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종신정기금 계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종신정기금 계약은 사실상 잘 이용되지 않는 계약인데요.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금전을 죽을 때까지, 사망할 때까지 지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적으로 원인행위가 존재한 상황에서 종신정기금 계약이 체결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행위가 증여라고 볼 수도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 밖에 여러 가지 매매 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일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원인행위가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증여라고 한다면 정기 증여에 관한 규정들이 준용이 되고요. 그 밖에 유상계약이라고 한다면은 유상계약에 관련된 규정들이 적용이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채무자가 원본을 받은 경우, 그러니까 즉 채무자가 일정한 채권자로부터 일정한 재산을 받고 그 재산에 대한 대가 형태로서 정기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채무자가 그 정기금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지하고 원본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원본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다 인정되는 건 아니고요. 이미 지급받은 총액에서 총액의 원본에서 이자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해야 되고요. 물론 이제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이 있다면은 그 금액도 공제한 상태에서 반환을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화해계약인데요.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법률 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 당사자가 한 발짝씩 물러나서 서로 양보를 해서 분쟁을 종료하기로 하는 계약, 그런 합의를 화해계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하는 화해, 예를 들면 재판상 화해, 재판 과정 중에서 화해를 하는 경우나 또는 소를 제기하기 전에 당사자가 미리 화해를 해두는 재소전 화해, 이런 거하고는 구분이 됩니다. 재판상 화해나 재소전 화해 같은 경우에는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지만은 화해계약 같은 경우는 단순한 민사 합의에 불과하기 때문에 별도로 이 화해계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판결을 받아야지만 이 화해계약에 따른 권리를 실행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자, 화해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률 관계에 대해서 분쟁이 발생해야 됩니다. 그 다음 그 분쟁에 대해서 서로 상호 양보해서 당사자의 주장을 기초로 불이익을 부담한다. 즉 양보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면은 갑과 을이, 갑은 손해배상액이 1억이다라고 주장하는데 을 같은 경우는 5천만 원밖에 안 된다라고 주장했을 경우에 이제 갑이 피해자가 되겠죠. 갑이 피해자인데 손해배상액이 1억이다. 을은 가해자인데 손해배상액이 5천밖에 안 된다. 라고 했을 경우에 양 당사자가 서로 물러나서 7,500을 지급하기로 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되니까 서로 상대방이 자기 주장에서 조금씩 물러나서 서로 합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서로 자신의 주장을 기초로 해서 불이익을 부담한 상태에서 서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분쟁을 종결시킨다는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따라서 분쟁을 종결시킨다는 합의 속에는 화해의 내용과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지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포함된 겁니다. 즉 갑은 1억이라고 주장하고 을은 5천만 원이라고 주장했는데 이제 7,500만 원의 당사자가 합의를 해서 분쟁을 종결시키는 것을 화해계약이라고 하는데, 그럼 나중에 실제로 손해배상 금액이 1억으로 밝혀졌다거나 또는 을의 주장과 같이 5천만 원으로 밝혀졌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느 일방 당사자가 손해를 입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런 손해가 발생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실관계가 밝혀진다 할지라도, 즉 손해액이 7,500만 원이 아니고 그거보다 더 높거나 그거보다 더 낮더라도 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화해계약의 내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화해계약을 체결하게 되면은 화해 이전의 분쟁이 되는 법률관계를 다시 주장하지 못합니다. 즉 당사자가 갑이
을과 여기서 1억을 손해를 주장했고 그 다음에 을이 5천만 원의 손해를 주장했는데 이때 뭐 진정한 손해액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객관적으로 확정이 될 수 있겠죠. 하지만 두 당사자가 7,500의 손해배상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7,500만 원의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전에 손해배상 관계, 그게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죠. 하지만 그 전에 손해배상 관계, 뭐 예를 들면 실제로 발생한 손해가 1억이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갑은 을한테 1억의 손해배상 채권을 갖게 되는 거지만은 당사자가 7,5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면은 예전에 1억을 지급하기로 했던 법률관계, 지급해야만 했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법률관계는 더 이상 주장할 수 없고요. 새로운 합의에 따라서 만들어진 화해계약에 따라서 당사자가 합의한 금액만큼에 대한 법률관계만이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화해 같은 경우에 착오로 인해서 화해계약을 취소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건데요. 화해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진짜 사실관계가, 즉 손해가 1억인지 5천만 원인지 이제 그걸 이제 고려하지 않고 당사자가 한 발씩 양보해서 7,500에 당사자가 합의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발생한 손해가 7,500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는 흔하지 않겠죠. 실제 이걸 사안을 조정해 보면은 만약에 끝까지의 소송이 갔다라고 한다면은 손해배상액은 7,500보다 더 많을 수도 있고 7,500보다 더 적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화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분쟁 대상에 대한 착오를 포함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분쟁 대상에 대해서 내가 7,500 정도가 적정하겠다 합의해서 양보했을 때 실제로는 손해가 진짜 1억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은 그걸 감수하고도 7,500에 합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쟁 조정 대상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1억까지 손해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7,500에 합의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실제 손해가 1억이라고 하는 것이 밝혀졌다 할지라도 그렇더라도 갑은 착오를 주장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쟁 대상에 대해서는 실제로 당사자가 인식했던 내용과 합의한 내용이 화해계약상의 내용이 다르더라도 착오를 주장하지 않고요. 다만 분쟁 대상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분쟁 대상 이외의 전제사실 같은 경우에는 당사자가 분쟁이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전제에 대해서 당사자의 착오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은 의료 과오에 대해서 의료 과오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했다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다툼이 없었고 다만 손해배상액이 얼마인가 부분에 대한 다툼만 있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래서 손해배상액에 대해서 당사자가 뭐 1억으로 손해배상액을 합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보니까 이게 사망한 이유가 또는 부상을 입은 이유가 의료 과오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이 개입되었기 때문에 이제 피해자가 피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점이 밝혀진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분쟁의 대상이 됐던 내용들 의료 과오 그러니까 손해 발생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의료 과오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당사자가 생각했지만은 의료 과오가 손해의 원인이 아닌 경우에는 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신의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했다. 자신의 과실에 의해서 손해 발생이 주된 원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고 손해배상 액수를 적절히 합의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피해자의 과실이 주된 원인이 아니었다고 밝혀진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도 역시 이거는 당사자가 분쟁 관계에 있었던 내용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착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착오를 이유로 해서 화해계약을 취소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후유장애 같은 경우 있을 수 있겠죠. 자, 후유장애 같은 경우에는 손해배상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화해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후유증 같은 경우에는 화해계약에 의해서 더 이상 주장할 수 없지만은 그렇지만 당사자가 예상할 수 없었던 후유장애가 나타난다고 한다면은 그 후유장애에 대해서는 화해계약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요. 그 후유증에 대해서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여기까지가 계약 강론 부분에서 전형계약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본 것이고요. 자, 이제부터는 채권자 취소권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책임재산 보전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자 취소권은 책임재산 보전에 관련된 제도인데요. 자, 책임재산이라고 하는 게 뭔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갑이 채권자이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자인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채무자가 있는데 이 채권자의 채권이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만약에 채무자가 1억을 지급한다면은 채권이 만족을 얻어서 채권이 소멸하게 되겠죠. 자, 그런데 채무자가 자발적으로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채권자는 이 1억을 실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이 있겠죠. 채무자의 재산이 있는데 이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해야 되겠죠. 물론 강제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채권자가 먼저 을을 상대로 해서 확정 판결을 받은 다음에 그 확정 판결에다가 집행문을 부여받는 그걸 이제 집행권원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집행권원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집행권원이 있어야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채권자가 집행권원을 갖게 되면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하는 방법은 뭐 경매를 신청한다든지 또는 우리가 간단하게 봤지만은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그 채권에 대한 압류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추심 명령을 신청하거나 또는 전부 명령을 신청하는 등 그런 방법에 의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채권자의 채권에 채무자의 재산이 복종하는 상태,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기 위한 그런 상태를 책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민법상에서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죠.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손해배상의 의미로서 책임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고요. 또는 고의 또는 과실이라는 의미로 손해배상, 책임이라는 말이 사용되기도 하죠. 자, 여기서 채권자의 채권에 채무자의 재산이 복종하는 상태도 역시 책임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이 세 가지 의미로 책임이란 용어가 사용되는데요. 여러분은 책임이란 말이 나올 때 어떤 것을 의미하는 건지 개념을 명확히 한 다음에 그 책임이란 말의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채무자의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에 복종하는 상태를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채무자의 재산을 책임재산이라고 부릅니다. 이 책임재산이 넉넉하다면은 채권자의 채권은 1억이라고 하는 가치를 그대로 명목 가치를 유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줄어들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채권자가 갖고 있던 1억이라고 하는 채권의 가치는 하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채무자가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서 채권을 회수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라고 한다면은 이 1억짜리 채권의 가치는 0에 수렴할 수 있게 되겠죠. 가치는 0원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채권자의 책임 재산을 통해서 채권자가 채권을 실현받는데 이 책임 재산이 밖으로 빠져나가거나 또는 들어와야 될 책임 재산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에 그렇다면은 결국 채권자의 채권이 실현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의 효력으로서 채권자는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이나 채권자 취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빠져나가는 거나 들어와야 될 책임 재산이 들어오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채권자 대위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책임 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해 주는 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을이 병에 대해서 어떤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실현하게 되면은 뭐 이제 채무자의 책임 재산이 보존되는 더 늘어나거나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경우들이 있겠죠. 자, 이런 경우에 갑은 을한테 채권을 갖고 있겠죠. 자, 이런 갑이 을한테 갖고 있는 채권을 피보전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전 권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대해서 요 갑을 채권자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을을 채무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병을 제3채무자라고 얘기하는데요. 자, 채무자가 제3채무자한테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 요거를 이제 피대위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피대위 권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피대위 권리를 채권자가 대신 행사하는 겁니다. 요거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권리를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권리인데, 권리는 원래 권리자가 행사해야 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의 사적인 영역에 채권자가 개입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뭐 감나라 배나라 뭐 하는 것처럼 이렇게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타인의 권리를 이렇게 제3자가 임의로 행사하는 건 안 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을이 돈이 없는, 책임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서 결과적으로 책임재산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갑이 을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해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채무자의 권리를 채권자가 언제나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채무자가 돈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즉 책임재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한다. 그래서 제3자의 권리를 채무자가 대신 행사하는 것이 정당화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은 일단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소송상의 요건, 즉 갑이 을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소송상의 요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갑이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해서는 을이 병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피대위 권리를 갖고 있어야 되겠죠. 이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는지 두 가지가 이제 판단이 돼야 되는데, 요 첫 번째 소송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갑이 을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해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채권자 대위권은 소송을 통해서 행사할 수도 있는데, 소송을 통해서 행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형식적인 요건들, 즉 소송 요건들을 갖춰야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요건들이 어떤 요건들이 있냐? 첫 번째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적어 놓으면요.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권리를 피보전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피보전 권리가 존재해야 됩니다. 이 피보전 권리 같은 경우에는 성명불상자인 채무자, 을이 특정이 되지 않아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건 4번 판결을 여러분들이 참고하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채무자가 사망하거나 실존 인물이 아니라면은 대위소송은 각하돼야 되겠죠. 왜냐하면 사망하거나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이 피대위 권리가 존재할 수 없잖아요. 피대위 권리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자, 이 경우에는 피보전 채권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채무자가 존재하지 않거나 사망했다라고 한다면은 갑이 을에 대해서 피보전 권리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 됩니다.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 즉 갑이 을에 대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데, 요 피보전 채권,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해야지만, 그래야지만 이제 채권자가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제기 도래 전이라도 보전행위 같은 것은 가능합니다. 즉, 요 피대위 권리를 이제 대신 행사하는 거, 보전 행위를 위해서 대신 행사하는 거는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법원의 허가가 있으면은 보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더라도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갑의 을에 대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피보전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요 피대위 권리를 보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존의 필요성.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필요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대신 행사할 수 있는 필요성은 언제 인정이 되냐? 채무자가 무자력인 경우에 인정이 됩니다. 자, 무자력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적극재산, 소극재산, 소극재산은 빚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적극재산이라고 하는 것은 나한테 플러스가 되어 있는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즉,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자, 요게 좀 바뀌었네요. 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바꿔서 기재를 하세요.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소극재산이 되겠죠. 소극재산, 적극재산. 여러분 수업 자료에는 이게 바뀌어서 나가겠지만은 지금 이제 강의 녹음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걸 바꿔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자, 소극재산이 즉 빚이 갖고 있는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에 그래서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이것도 채권자네요.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받을 수 있다면 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부분을 잘못 이제 했는데 만약에 이제 이 설명이 맞는 설명이네요. 네, 다시 한번 볼게요.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그러니까 재산이 많아서 빚보다 더 많기 때문에 채무자가 채권자가 요거는 채권자가 되겠죠.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통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면은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이 넉넉하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고 그냥 강제집행을 통해서 채권을 실현시키면 되겠죠. 자, 근데 만약에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채무자가 재산이 없기 때문에 채권자가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없겠죠. 강제집행을 통해서 만족을 얻을 수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보존의 필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채무자가 무자력이다라고 하는 걸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무자력을 판단하는 시점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판사가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겠죠. 변론이 종결되면 더 이상 판사가 사실관계를 사실관계에 대한 정보를 더 이상 받을 수 없으니까 이 사실심 변론 종결 시점까지 채무자가 무자력이냐 여부를 이제 판단하게 됩니다. 자, 다만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닌 경우라고 할지라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채권을 보존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면은 갑이 을한테 X 부동산을 매도를 했고 또 을이 병한테 매도를 했는데 그런데 갑이 을한테 X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고 있는 동안에 자, 그러면은 병이 을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갖고 있잖아요. 이거를 피보존 권리로 해서 을이 갑에 대해서 갖고 있는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을 피대위 권리로 해서 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는데 자, 이때 병은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이유는 X에 대한 특정물이라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을이 무자력이 아니더라도 병은 을의 사적인 영역에 개입해서 을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특정 채권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보존의 필요성이 없더라도 즉 채무자가 무자력이 아니라도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 네 번째 요건인데요. 채무자가 권리를 불행사하는 경우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지 않아야지만 채권자가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얘기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의 취지는 채무자가 자신의 책임 재산을 보존하기 위해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 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해 버리는 경우에는 더 이상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따라서 채무자가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그 권리를 실현시키기 위해서 이미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대위소송의 요건에 해당할 수도 있고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더 이상 채권자는 대위소송을 제기할 수 없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 이제 을이 병에 대해서
이 피대위 권리를 이행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 자, 근데 이 권리에 대해서 이미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데 갑이 다시 이 권리에 대해서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동일한 권리에 대해서 두 개의 소송이 제기된 것이기 때문에 중복 소송에 해당하거나 또는 뭐 갑의 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다음에 다시 갑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기판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채무자가 권리를 이제 행사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대위 소송 요건,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네 가지의 소송 요건, 대위 소송을 제기하기 위한 요건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각하가 되어야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중복소송이나 기판력의 문제 때문에 각하나 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 내용들은 언제 각하가 되고 언제 기각이 되냐라고 하는 것들은 뒤에서 간단하게 설명하겠지만은 이거는 이제 민사소송법 부분에 가면은 공부를 하게 되겠죠. 자, 어쨌거나 채무자가 이미 소를 제기한 경우는 채무자가 이미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만약에 채권자 대위소송이 제기된다면은 그 대위소송은 각하돼야 되는 것이고요. 또는 중복소송이나 기판력의 문제 때문에 각하가 되거나 기각이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이제 소송 요건, 즉 채권자 소를 제기한 요건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래쪽은 이제 채권자가 만약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을 소송상 행사할 수 있는, 뭐 반드시 소송상 행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상대방이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를 제기할 수밖에 없겠죠. 채권자 대위권을 제기할 수 있는, 대위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었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죠. 이 피대위 권리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실체법적인 요건에 해당합니다. 이거는 과연 이제 갑이 병에 대해서 권리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요 피대위 권리가 실체법적인 요건인데, 이 피대위 권리는 어떤 권리여야 되느냐, 즉 채권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는 어떤 권리여야 되느냐라고 할 때 행사상 일신 전속권, 즉 채무자만이 행사할 수 있는 일신 전속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을만이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의미가 있는 그런 권리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양 청구권이나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 분할 청구권, 유류분 반환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결국 권리자의 선택이 중요하겠죠. 권리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하겠죠. 따라서 이러한 행사상의 일신 전속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가족법상의 주로 청구권이 되겠죠. 이제 이런 청구권이라고 할지라도 당사자가 이런 청구권을 행사해서 이게 금전으로 명확하게 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금전채권으로 명확하게 산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채권, 피대위 권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압류금지채권, 압류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급되는 것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 지급되는 걸 금지할 수 없을까요? 생존 배려적인 그런 차원의 채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한테 지급되지 않으면 채권자의 생계가 위협받는다든지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런 채권 같은 경우는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데, 그런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을 채권자가, 그러니까 압류가 금지되어 있는 채권, 요 피대위 권리가 압류가 금지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병이 을한테 반드시 지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기서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해버리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병이 갑한테 직접 지급해야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게 되는데, 그러면은 그 금전이 을한테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그 법의 취지에 맞지 않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압류가 금지되는 채권 같은 경우에는 대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슨 뭐 이제 수당이라든지 이런 걸 청구할 때 이제 그런 경우에 생존 배려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그런 금전들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권도 피대위 권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공유물을 분할하는 것도 피대위 권리가 될 수 있지만, 자, 금전채권인 경우에는 금전채권이 피보전채권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유물이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 중에서 이제 예를 들면 병이 을이 재산을 하나 갖고 있을 때, 요 3분의 1 지분으로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때, 요 을의 3분의 1 지분으로부터 채권자는 꼭 이 3분의 1
공유물을 분할하지 않고도 이 을의 3분의 1 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강제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꼭 분할을 해야지만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는 채권이 금전 채권인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공유물 분할이 된다라고 할 필요성이 꼭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보전의 필요성 자체가 인정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채권자 대위권의 대상이 되는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것은 형성권일 수도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 채권자 취소권일 수도 있고요. 또는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라고 하는 소멸시효 원용권도 피대위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채권자 대위권은 어떻게 행사하느냐? 채권자 대위권은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를 합니다. 채권자는 자신의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 피대위 권리를 행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이름으로 행사하지만은 그 권리, 행사하는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대위 권리, 즉 채무자가 갖고 있는 권리가 행사의 대상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게 되면은 첫 번째는 통지로 인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하게 되면 통지를 해야 되는데요. 통지를 한 이후에는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권리를 피대위 권리를 처분하지 못합니다. 통지 이후에는 처분하지 못하는데 물론 이제 통지를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보존행위 이외의 행위에만 통지 의무를 부담하긴 합니다. 자, 통지 이후에는 처분행위가 금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갑이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던 이 피대위 권리를 행사했는데,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를 을한테 통지를 했는데, 근데 을이 요 재산을 피대위 권리를 뭐 예를 들면 1억의 채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1억의 채권이 있는데 요 1억의 채권에 대해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통지를 해버리니까 을이 요 1억원의 채권을 양도해버린다든지 뭐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게 의미가 없게 되겠죠. 자, 그래서 갑이 을에게 채권자 대위권 행사의 사실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채무자가 그 피대위 권리를 처분하는 행위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어떤 경우는 허용되는 경우가 있는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지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제3채무자의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 즉 을이 채무 불이행을 하거나 병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을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자, 그런 것은 이제 예를 들면 을이 채무 불이행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병이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가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계약이 해지되면은 피대위 권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겠죠. 자, 이러한 채무 불이행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을이 채무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병이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계약 해제의 원인이 된 채무 불이행이라고 하는 것은 처분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의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을이 채무를 불이행한 것 자체가 결과적으로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게 되면은 병이 계약을 해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피대의 권리가 사라지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병과 을이 짜고서 계약 해제의 외관을 만들어낸 경우가 아니라고 한다면은 병이 채무가 이행되지 않는데 병이 계약 관계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할 수 있도록 계약 관계에 구속되라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을이 채무 불이행하는 경우에 병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을이 채무를 불이행하는 것 자체가 피대의 권리를 처분한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더 이상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다만 이렇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건 가능한데 합의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사자가 을과 병이 이 피대위 권리가 소멸할 수 있게 합의 해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처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둬야 되는 건데요. 병이 변제를 하는 것을 을이 수령하는 것도 그렇게 되면 피대위 권리가 소멸하게 되잖아요. 변제로 인해서 소멸하게 되잖아요. 자, 그것도 처분행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병이 을에게 피대위 권리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의 기본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병이
을에게 변제하는 것이 채권자 대위권의 목적입니다. 따라서 그 자체가 변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변제가 허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변제 수령이 제한되지도 않습니다. 자, 그리고 다른 채권자의 피대위 권리에 대한 압류 및 전부 명령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채권자의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이 피대위 권리를 을이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겠죠. 다른 채권자도 있을 수 있는데 전부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대위 권리를 다른 채권자한테 주는 것, 뭐 이제 요거를 정의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을이 이제 을의 병에 대한 이 피대위 권리를 정한테 주는 게 이 피대위 권리가 1억의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 1억의 채권을 정한테 귀속시키는 게 전부 명령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부 명령이라고 할 수 있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갑이 결과적으로 금전채권 같은 경우는 직접 지급받을 수도 있고요. 갑 같은 경우에는 요 1억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도 있는데 그거를 그렇게 하지 않고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했는데 근데 다른 채권자 정이 이 1억의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채권에 대해서 먼저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버리게 되면은 그러면 이 1억의 채권이 다른 채권자한테 귀속이 되면서 더 이상 갑은 채권에 대해서 1억의 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대한 통지가 을한테 있었던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더 이상 이제 이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전부 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추심 명령 신청하는 건 허용되냐? 추심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은 이 1억짜리 채권이 다른 채권자 정한테 귀속되는 게 아니라 정은 을을 대신해서 이 1억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추심해 올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 추심해 오게 되면은 나중에 다른 채권자들도 그 1억의 채권에 대해서 배당을 해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그렇게 되면은 가압류라거나 이렇게 되면은 이 1억의 채권은 정한테 다 귀속이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자들한테 배당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추심 명령을 받는 것은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된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추심 명령을 받는 것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어차피 다른 채권자들도 이런 추심금으로 부터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은 요 1억의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인 정이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다른 채권자들은 정을 제외한 다른 채권자들은 채권의 만족을 전혀 얻을 수 없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다음에는 그런 경우에는 이 피대위 권리에 대해서 전부 명령이 있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급부 결과는 채무자한테 귀속이 되겠죠. 왜냐하면 이 피대위 권리라고 하는 건 채무자의 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금전이나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 그러니까 피대위 권리의 목적이 금전이거나 또는 채무자가 수령을 거절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수령 권한을 갖게 됩니다. 자, 그래서 채권자는 제3채무자에게 자신에게 직접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금전채권이나 물건의 인도, 말소등기 청구권 같은 경우에는 채권자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전 같은 경우는 제3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직접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요 피대위 권리가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경우, 즉 요 이제 A 채권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A 채권을 병이 을한테 양도해야 되는 그런 권리, 즉 을이 병한테 A 채권을 양도해달라. 그러니까 병이 누군가한테 채권을 갖고 있는데 그 채권을 A 채권이라고 한다면은 을이 병한테 이 A 채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이제 요 A 채권을 달라고 할 수 있는 것을 갑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갑이 이 채권을 자신한테 달라라고 하면은 A 채권의 명의자가 갑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채권자 대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에게 피대의 권리가 여기서 피대의 권리라고 하는 것은 채권을 양도받을 수 있는 권리가 되겠죠. 피대의 권리를 이행이 되도록 하는 거라는 취지에 반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피대위 권리가 제3자에 대해서 채권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인 경우에는 그때는 갑은 이 A 채권을 을한테 이전할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A 채권을 자신한테 양도하라 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채권자 대위권은 행사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채권자에게 제3채무자가 직접 지급해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 할지라도 채권자의 변제 수령 권한 같은 경우에는 독자적인 권리가 아닙니다. 아까도 이제 저 사안에서 보면은 갑이 채무자가 있는데 제3채무자인 병에 대해서 뭐 예를 들면은 이게 1억의 채권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갑도 을에 대해서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 경우에 그럴 때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1억 원의 채권에 대해서 갑이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법원에서는 만약에 을이 무자력이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변제의가 이제 1억에 대한 채권에 대한 변제의가 도래했고 그 다음에 피보전 권리 1억이라는 채권이 존재하고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변제의가 도래했다든지 채무자가 무자력이라든지 이런 요건들이 갖춰졌으면은 채권자 대위권의 실체적 요건과 소송상의 요건이 다 갖추어진 거니까 이런 경우에 갑은 병에게 직접 1억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요. 채권자 대위권이지만은 이때는 병이 갑에게 직접 1억을 지급해야 됩니다. 즉 법원은 갑은 소송상 청구를 할 때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1억의 지급을 청구하는데 1억을 직접 자신에게 청구할 것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병은 갑에게 1억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는데요. 자, 그럴 때 1억을 지급하라라고 하는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갑이 병에 대해서 1억의 채권을 갖게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1억의 채권을 갖는 건 아닙니다. 이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 거는 을만이 갖고 있는 것이죠. 을이 갖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다만 갑은 병에게 1억을 받을 수 있는 변제 수령 권한이 있을 뿐입니다. 이 변제를 수령해서 다시 1억을 을한테 돌려줘야 되겠죠. 다만 돌려줘야 되는 의무와 자기가 을한테 1억을 받아야 되는 그 권리를 서로 상기함으로써 갑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것뿐이지 법원에서 병은 갑에게 1억을 지급하라라고 한다고 해서 갑이 병에 대해서 1억의 채권을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갑의 다른 채권자들이 또 있을 수 있겠죠. 갑의 다른 채권자들이 마찬가지로 갑을 채무자로 해서 병을 제3채무자로 해서 이 1억을 지급하라는 채권에 대해서 다시 또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또는 요 1억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하거나 이제 병이 갑한테 지급해야 되는 1억에 대해서 갑의 다른 채권자들이 요 1억의 채권에 대해서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거나 압류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는 거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병이 갑한테 1억을 지급해야 하더라도 그 1억을 지급해야 되는 때 갑이 받을 수 있는 것 뿐이지 갑이 병에 대해서 1억의 채권을 갖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들 요 내용들도 강제 집행을 할 수 없다. 압류명령은 무효다. 즉 이 채권은 갑의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갑의 다른 채권자들이 요 1억에 대해서 압류명령을 하거나 강제 집행을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채권자가 직접 제3채무자가 채권자한테 직접 금전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수령한 금전으로 수령한 금전을 채권자의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채무자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채무자에 대한 채권과 그 돌려줘야 되는 채권을 서로 상기함으로써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자신의 채권에 대한 만족을 얻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한 경우에 제3채무자의 지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제3채무자 같은 경우는 이제 갑이 채권자, 을이 채무자, 병이 제3채무자인 경우에 자, 그럴 때 첫 번째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항변권을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갖는 항변권을 원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병은 을한테 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자잖아요. 근데 자신의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것이 갑과 을 사이의 계약관계에 따라서 좌우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을이 병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권 또는 갑이 이제 그 항변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갑이
을을 대위해서 채무의 이행을 청구한다면은 피대위 권리의 이행을 청구한다면은 병은 을한테 그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그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요 편의상 요걸 A 채권이라고 할게요. 이제 피대위 권리를 A 채권이라고 하면은 요 A 채권 피대위 권리인 A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거나 또는 이 A 채권에 관한 항변권을 을의 항변권을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동시행위항변권이라든지 이런 걸 대신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요거 여러분들 상당히 어렵습니다. 문제 나오면은 당연히 이제 그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항변권을 병이 행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3채무자 같은 경우에는 A 채권 피대위 권리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은 그럼 채권자 대위권의 소송 요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이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펼칠 수는 있습니다. 병이. 을이 갖고 있는 항변권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는 없지만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피보전 채권에 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한 경우. 자, 이제 존부를 다툴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만약에 이 피대위 권리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판결이 소송이 확정이 되면은 그 다음부터 제3채무자는 피보전 채권의 존재를 다툴 수는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이미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해서 이 피보전 권리에 대한 판결을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경우에는 병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그런 것들을 따질 수는 없겠죠. 자, 하지만은 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원용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청구가 기각될 수 있는 경우, 즉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런데 을이 거기에 대해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소멸시효로 인해서 갑의 을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어야 된다라고 을이 주장을 했고 실제로 을의 소멸시효 항변이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갑의 을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게 되잖아요.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데 채권자 대위권을 인용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나중에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오히려 각하해야 될 소송에서 갑이 승소해 버리는 꼴이 되잖아요.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즉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피보전 권리에 대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는데 을이 그 피보전 권리가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어서 소멸되었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고 그 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해서 갑의 채권자 대위 소송을 각하시킬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병이 을의 소멸시효 완성에 대한 그 원용권을 병이 행사하는 건 아니죠. 이거는 을이 소멸시효를 원용했기 때문에 갑의 을에 대한 청구가 기각이 된다면은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게 될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되어야 된다라는 주장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건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것이죠. 각하 사유이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제3채무자는 소멸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건 소멸시효를 원용하는 게 아닙니다. 독자적인 소멸시효 원용권이 있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갑과 을 사이의 계약이 무효가 된다면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계약이 무효다라고 하는 항변을 할 수는 없지만은 계약이 무효이기 때문에 피보전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것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이 채권자 대위 소송을 각하해야 되겠죠. 자, 그런 식으로 전개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거 두 가지 사항만 좀 잘 기억해 두면 될 것 같아요. 원칙적으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항변권이라든지 항변 사유를 주장할 수 없는 게 맞는데,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같은 경우라든지 또는 계약이 무효인 경우라고 한다면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피보전 권리의 부존재를 이유로 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재앙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는 사유를 재앙변 사유로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이 되게 어렵죠, 여러분들. 요 말은 사실은 이제 나중에 물권법을 공부하면은 무효등기 유용 부분에 대해서 뭐 무효인 가등기의 유용 합의 뭐 이런 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가 채권자와 제3채무자 간의 사유를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갑이 지금 갑은 요 피대위 권리를 행사하는 거죠. 의뢰 권리를 행사하는 거잖아요. 근데 갑과 병 사이에 어떤 특약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지금 갑은 자기의 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의뢰 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죠. 따라서 갑과 병 사이의 특약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은 의리 병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죠. 따라서 갑이 의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면서 자기와 병 사이의 특약이라든지 특수한 관계에 대한 것들을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3번의 내용입니다. 이제 어떤 건지 한번 보죠. 갑은 X주택의 임대인이며, 이제 갑은 임대인이고요. 이걸 다시 한번 지울게요. 갑은 임대인입니다. 그 다음에 을이 임차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라고 한다면은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갖고 있겠죠. 이 보증금 채권을 이제 병한테 채권의 질권을 설정해 준 겁니다. 이건 또 채권 질권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텐데, 이제 어쨌든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해서 병으로부터 돈을 빌렸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이 병은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질권을 갖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임대차 계약이 종료한 다음에 병이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이제 질권을 실행하기 위해서 질권을 실행하는 방법은 이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직접 병한테 청구하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한 질권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임차 목적물이 갑한테 반환이 그래야지만 이제 병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을이 자발적으로 X 부동산 임차 목적물을 반환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결과적으로 목적물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해서, 그래서 X가 갑한테 귀속 이제 인도되도록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병이 이제 채권 질권을 실행해야 되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사안에서는 지금 갑을 병이 바뀐 거죠. 병이 채권자이고 그 다음에 갑이 채무자이고 그 다음에 을이 제3채무자가 되는 거죠. 자, 보증금 반환 채권을 질권을 설정했다는 얘기는 병이 갑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보전 권리로 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목적물의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임대차 종료에 따른 목적물의 인도 청구권이라고 하는 피대비 권리를 대신 행사하려고 하는 거죠, 병이. 자, 그런데 이 병이 갑을 대신해서 을에게 이제 X 주택을 갑한테 인도하라 라고 청구를 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근데 거기서 을이 어떤 항변을 하냐면은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이 되었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지 않아서 을은 갑한테 X 부동산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을이. 자, 근데 어떤 게 있었냐면은 갑과 을 사이에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에는 갑 병한테 허락을 받고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합의를 한 겁니다. 갱신하기 위해서는 채권자의 사전 동의, 그러니까 병의 사전 동의를 사후 동의를 받는다라는 점에서 합의를 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냐면은 병이 갑을 대위해서 을에게 X를 갑한테 인도하라 라고 하는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니까 을이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기 때문에 나는 X를 반환할 의무가 없어 라고 주장을 하니까 병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나와 약속할 때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기 위해서는 나의 동의를 받기로 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나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임대차 계약을 임의로
갱신할 수는 없다라고 병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런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는 병과 을 사이의 합의인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갑이 을에게 이 합의와 상관없이 갑이 을에게 결과적으로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냐라고 하는 문제는 임대차 계약이 종료했느냐라는 것만 가지고 판단해야 되잖아요. 근데 갑과 을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갱신되었다라는 뭐 합의가 있거나 또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거는 이제 갑과 을 사이의 문제이기 때문에 갑은 더 이상 을에게 X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겠죠. 즉 피대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따라서 병은 갑을 대신해서 을에게 이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계약 갱신됐으니까. 근데 그 병이 을과 병 사이에 임대차 계약을 갱신하지 않기로 하는, 또는 동의를 받아야지만 갱신하기로 하는 합의를 했다고 해서 그건 을과 병 사이의 합의의 내용인 것이고, 을과 병 사이에 그렇게 합의했다고 해서 갑이 을에게 임차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게 아니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요 내용 설명이 그래요.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것은 갑의 권리를 병이 행사하는 것이지, 갑의 권리를 병이 행사하면서 을과 병 사이에서 주장할 수 있는 사유를 을한테 주장하는 것은 그건 갑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 적절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요 주장을 다시 한번 해보면요. 채권자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주장할 수 있는 재양변 사유를 주장할 수 있을 뿐이며,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즉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사유를 뭐 여기서 이제 동의를 받아야지만 갱신될 수 있다, 이런 사유가 되겠죠. 이런 사유를 재양변 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24번 판결 보고서 요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되고요. 이제 2학기 때 들어가면은 요 무효등기의 유용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그 내용 자체를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그건 이제 물권법 가서 공부를 하고, 지금 여기서는 살펴보지 않겠습니다. 여기서는 단순히 요런 판결을 통해서, 요런 사안을 통해서 채권자와 제3채무자 사이의 관계를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관계에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자,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소를 제기했을 경우에 소 제기의 효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권자가 소를 제기했을 경우, 채권자가 소를 제기한 다음에, 즉 갑이 있고요, 을이 있고 병이 있는데, 채권자가 대위소송을 제기한 다음에 소송 계속 중에 채무자가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동일한 권리에 대해서 갑도 소송을 제기하고 을도 소송을 제기하고, 즉 한 사람이 두 번의 소송을 제기한 것과 마찬가지인 결과가 되겠죠. 따라서 이건 중복 소송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중복 소송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를 각하하게 됩니다. 즉 갑이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을이 소를 제기하거나, 또는 을이 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갑이 소를 제기하는 것, 이거는 이미 권리가 행사된, 소송상 행사된 그 권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 소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소를 제기한 것은 중복 소송으로서 각하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미 하나의 소송이 이제 계속 중에 있는 게 아니라 종료된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이 확정된 경우,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제기한 소송에서 이제 그 판결이 확정이 되었는데, 자, 이때는 을이 채권자 대위 소송이 제기되었다는 점을 알았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갑과 병 사이의 판결의 결과의 기판력이 을한테도 미치게 됩니다. 자, 따라서 갑이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패소한 다음에, 패소한 후에 을이 다시 소를 제기하게 되면은, 그러면 이미 패소했기 때문에 을이 제기한 소는 기각이 됩니다. 자, 만약에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소를 제기했는데 승소를 했다. 승소를 했는데 을이 다시 소송을 제기하면은 이미 이긴 권리에 대한, 소송상 권리를 행사한 권리에 대해서 다시 을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권리보호 이익이 없어서 각하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어떤 경우, 기판력이 미치는 경우에 어떤 경우에 기각이 되느냐, 각하가 되느냐, 그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고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채무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승소한 다음에 채권자가 다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하면 이거는 역시 이제 그 기판력의
반해서 각하가 됩니다. 하지만은 채무자가 제기한 소에서 채무자가 패소한 다음에 다시 채권자가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그거는 이제 그 기판력에 패소한 채권자가 다시 소를 제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기각 사유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채권자가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하였지만은, 즉 이제 갑과 의 사이에서 이렇게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했는데 병이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주장을 했고요. 이 피보전 권리가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했고, 이 주장으로 인해서 갑의 청구가 각하된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 갑이 제기한 채권자 대위 소송이 각하되었다고 해서 갑과 을 사이에 권리가 피보전 권리가 재판상 청구되었다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기판력이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갑이 을에 대한 소를 제기할 경우에 채권자 대위 소송에서 비록 피보전 권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패소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것과 상관없이 갑은 을에 대해서 이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그 실적법적인 판단을 받아서 뭐 인용이 될 수도 있고 기각이 될 수도 있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인데요. 여러분들이 채권자 대위권과 그 다음에 추심 명령은 같이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약간 비슷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전에 요걸 한번 좀 용어를 정리해 봐야 될 텐데요. 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을이 있고 채무자 병이 있습니다. 자, 이때 채권자가 요 A채권, 편의상 A채권, 요거를 P대위 권리를 평의상 B채권이라고 하죠. 이때 채권자인 갑이 이제 A채권의 만족을 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이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B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을의 책임재산이잖아요. 을의 책임재산이기 때문에 이 책임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강제집행. 강제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A채권에 대한 확정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확정 판결을 받고 거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서 그래서 집행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은 이 B채권에 대해서 압류한 다음에 추심 명령을 받거나 또는 압류한 다음에 전부 명령을 받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서 뭐 배당 요구를 하는 방법도 있죠. 이런 방식으로 해서 갑이 B채권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방법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갑이 먼저 을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받고 집행 권한을 확보한 다음에 그 다음에 갑이 이 B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추심 명령 또는 압류 및 전부 명령을 받는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에 만족을 얻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이런 경우 말고 그냥 갑은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해서 그래서 을을 대위해서 병에게 이행을 청구하고 이걸 이제 그 병한테 직접 자신한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병이 자발적으로 이행하지 않는다면은 갑이 병을 상대로 해서 채권자 대위 소송을 제기해서 직접 금전이 지급되도록 청구하는 그런 방법이 있을 수도 있겠죠. 즉 갑의 경우에는 A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 강제 집행 같은 경우에 추심 명령을 받는다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B채권에 대해서 추심 명령을 받으면은 갑이 병에 대해서 직접 추심을 할 수 있는 추심금에 대해서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기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병이 갑한테 추심금을 지급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채권자 대위권과 추심 명령이 약간 좀 비슷한 구조처럼 보이긴 하죠. 자, 그래서 이 비슷한 구조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점에서는 공통되고 어떤 점에서는 다른가라고 하는 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A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권자 대위권의 입장에서는 피보전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강제집행, 추심 명령 같은 걸 받는 경우에는 이걸 집행채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반면에 이 B채권이라고 하는 것을 채권자 대위권의 관점에서는 피대위 권리라고 얘기를 하죠. 하지만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피압류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은 동시에 들어가니까요. 피압류 채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양자 두 가지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이 좀 이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근데 이제 한 번 정도는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위에 그림은 빠졌으니까 다시 한번 여기서 갑을병을 기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A 채권, B 채권 이렇게 이제 한번 놓고 설명을 보겠습니다. 자, A 채권에 대한 집행권한이 필요하냐? 즉,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그냥 그거 없이 바로 병한테 예를 들면 금전채무 같은 경우는 직접 이행을 청구하고 갑이 병이 이행하지 않으면은 병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하면 됩니다. 자, 이거를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기 위해서 갑이 을에 대해서 A 채권을 행사하는 소를 별도로 제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근데 압류 및 추심 명령을 하기 위해서는 갑이 을을 이제 대위해서 병한테 직접 B 채권의 이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강제 집행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갑이 을을 상대로 해서 A 채권에 대한 소를 제기해서 확정 판결을 얻은 다음에 그 확정 판결에 집행문을 부여받아야만 그래야지만 채권자 이제 추심 명령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집행권한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채권자 대위권과 압류 및 추심 명령.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은 민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 거고요. 압류 및 추심 명령은 강제 집행법에 규정이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비채권의 성격인데요. 이제 채권자 대위권에는 피대위 권리가 채권에 한정되어 있지 않죠. 아까도 형성권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다른 투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권리 같은 경우도 이 피보전 권리에 해당한다라고 피대위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경우는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그런 재산만이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채권, 보통 이제 금전 채권이 되겠죠. 이런 경우에만 압류 및 추심 명령이 가능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건 가능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이라든지 또는 금전 채권인 경우에도 그 특정한 채권을 보존하기 위해서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하는 게 가능한데, 그런데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특정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이제 채권자의 채무자의 책임 재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고요. 채권자의 채권을 특정 목적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심 명령을 받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비채무를 이제 병이 변제하는 것이 허용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채권자 대위권은 병에 대한 을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이 변제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더라도 병은 을한테 직접적으로 그냥 바로 피대위 권리를 바로 이행해버리면 됩니다. 자, 근데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경우는 강제 집행 절차이기 때문에 압류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병이 을한테 지급하는 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지급하더라도 이 지급을 가지고 채권자한테 대항할 수 없게 되겠죠. 자, 따라서 압류로 인해서 병이 변제하는 것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이제 채권자 대위권 같은 경우에는 변제가 오히려 정상적이지만 압류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의 채무자에 대한 변제 자체가 금지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을의 병에 대한 이행 청구가 가능하냐? 자, 을은 병에게 이행 청구를 할 수 있죠. 당연히 변제를 받을 수도 있으니까. 채권자 대위 청구의 소는 각하되어야 된다. 만약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채권자 대위 소송 같은 경우에는 각하가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채권자 대위 소송의 요건으로서는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권리를 행사해버리면은 채권자의 대위 청구 소송은 각하되어야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을은 병에게 이행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제 작년 10월달에 나온 판결에서는 이행 청구를 하는 것이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판결이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추심 명령을 받았을 경우에는 간만이 병에게 추징금을 청구할 수 있고 을은 병에게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기존 판결의 입장이었는데, 이게 변경이 돼서 이제는 을도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더라도 을도 병에게 이행 청구 소송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판결이 바뀌었습니다. 다만 판결에서 승소를 했더라도 그 판결을 강제 집행하는 것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피압류 채권이
지금 압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판결을 받는 거, 을이 병을 상대로 해서 판결을 받는 건 가능한데 만약 강제 집행을 해버리면은 그냥 금전이 이제 채무가 이행이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압류의 효력에 반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판결은 받아들 수 있지만은 직접 병에서 을로 채무가 이행되도록 하는 것, 즉 을이 변제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또 강제 집행의 경우와 채권자 대위권이 다른 점이기도 하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채권자가 요 비채권을 압류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갑이 대위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병한테 이렇게 지급한다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이 이 비채권을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어차피 채권자 대위소송이라고 한다면은 요 금액을 갑이 받아가더라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른 채권자들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압류하거나 그런 것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채권 추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법원에 그 추심금을 신고하기 전에 다른 채권자들이 비채권에 대해서 압류하거나 가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요거는 둘 다 마찬가지로 이 비채권에 대해서 압류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점을 이제 요거는 지금 갑의 채권자가 아니라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채권자 대위권이나 추심 명령을 받은 그런 추심 명령을 받아서 행사하고 있는 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이 압류나 가압류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걸 묻는 겁니다. 아까 전에 갑의 채권자들이 추심 명령에 채권자 대위권 행사에 따라서 이행해야 되는 변제 수령 권한 자체가 독립된 권한이 없다라고 하는 건 아까 갑의 채권자들한테 대한 관계에서 얘기한 거고요. 자, 을의 채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비채권에 대해서 비록 채권자 대위권이 행사되거나 또는 추심 명령이 내려졌다 할지라도 다른 채권자들은 이 비채권에 대해서 압류 및 가압류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비채권에 대해서는 배당 절차에 들어가서 채권자들한테 그 채권을 나눠주는 그런 결과로 정리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부 명령의 효력인데요. 자, 원칙적으로 이 다른 채권자,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비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는 것은 허용되면 안 되겠죠. 그렇게 되면 채권자 대위권을 행사한 취지가 몰각되니까. 따라서 대위권 행사의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하였거나 채무자가 알고 있는 경우라고, 제3채무자가 알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비채권에 대한 전부 명령은 무효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이 병에 대해서도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 을과 병에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 당연히 이제 병에 대해서는 직접 소송을 제기하니까 소장이 날아갈 테고요. 을에 대해서는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의 통지가 있겠죠. 자, 그런 경우에는 을의 다른 채권자들이 이 비채권에 대해서 직접 전부 명령을 받는다든지 이런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명령을 받아버리면은 결과적으로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채권자 대위권 행사 사실을 제3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더 이상 다른 채권자들이 이 비채권에 대해서 전부 명령을 받는 건 안 된다. 추심 명령을 받는 거는 가능하겠죠. 결과적으로 추심 명령을 받으면은 추심 받은 다음에 그 추심금에 대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거나 그렇기 때문에 갑도 그 배당 절차에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추심 명령 같은 거는 가능한데 전부 명령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강제 집행의 경우에도 일단은 압류의 경합이 있으면은 다른 채권자들도 압류했다든지 그런 사실이 있다면은 전부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자, 그래서 전부 명령 같은 경우에는 이 비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들도 이 비채권을 압류한 경우라고 한다면은 전부 명령 자체가 무효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을과 병 사이의 계약은 법정 해제는 가능하죠. 이제 을의 채무 불이행이 있었을 경우에 병이 그걸 이유로 해서 계약을 해제하는 게 가능하지만 합의 해제는 불가능하다라고 설명했었죠. 자, 근데 이 경우에는 압류 및 추심 명령 같은 경우에는 법정 해제도 가능하고요. 합의 해제도 가능합니다. 즉 압류가 있었다고 해서 둘 사이의 계약이 합의 해제되는 것이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근데 이것도 당연히 요런 채권자 취소권의 경우와 형평을 이제 맞춰볼 때 합리적인 사유 없이 당사자가 합의 해제한다라고 하는 건 허용하면 안 되겠죠. 그럼 결과적으로 강제 집행의 대상이 된 비채권을 소멸시키기 위해서 당사자들이 임의로 이제 합의 해제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면은 해제가 인정되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과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쭉 비교해서 설명을 했는데요. 이건 여러분의 직접 이제
1학년 1학기 단계에서는 학기말 시험에 이렇게 두 가지 채권자 대위권과 압류명령, 추심명령을 비교하는 형태의 문제가 나올 수는 없겠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이 채권자 대위권과 채권에 대한 강제 집행 절차 두 가지를 비교하는 점을 공부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이렇게 표를 만들어 놓고 미리 두 가지를 비교하면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놓는다면은 나중에 이해하기가 훨씬 쉽겠죠. 이 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설명했던 내용, 이제 요 채무자와 제3채무자와 채권자의 사유를 채권자 대위권 행사하는 채권자 대위소송에서 주장할 수 없다라고 하는 점, 요 두 가지는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그 다음에 요 두 가지를 비교하는 거, 요 내용들은 여러분이 지금 1학년 1학기 단계에서는 다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내용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보충해서 이해한다라고 생각하고, 이런 부분은 조금 뭐 공부는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은 나중에 시험 문제까지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간단하게 이런 나중에 나오면은 이런 부분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공부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해두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채권자 대위권까지 해서 오늘 수업 내용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수업 열심히 잘 듣고요. 또 연휴니까 연휴 또 즐겁게 보내기 바랍니다. 네, 수고했습니다.